네, 안녕하십니까. 카페에서 책 읽기. 오늘은 간만에 카페로 왔습니다. 제가 진짜 카페로 와서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오는 카페인데요. 마치 소리를 내도 되는 공간이 좀 비어서 여기서 제가 책 읽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리영이 평전 12번째 챕터를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제가 읽을 책이 각도가 조금 잘 보이나요? 이 부분입니다. 뭐 여기를 안 보시더라도 다른 카페 분위기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각도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부분은 챕터 12 동구권의 변혁과 현실 사회주의 패배 선언이란 챕터입니다. 457쪽입니다. 세계 변혁의 길목에서 역정을 돌아보며 자신을 성찰하다. 리영이가 해갑을 맞은 1989년 무렵은 가히 세계사적인 변혁기라 할 수 있을 만큼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그해 연말 연초에 리영이는 지병인 만성기관지염이 악화되어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하여 전남 영암의 월출산 계곡에서 요양을 하게 되었다. 공기 맑고 햇볕 좋은 옛날 백제 왕인 박사의 고향 마을이었다. 리영이는 이곳에서 현대 학문과 전통 한학에 두루 정통한 선비 최중기와 친교를 맺었다. 영암은 500년 전 대동계의 발상지이며 최중기는 지금도 그 전통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인물이다. 최중기는 벽촌에 살면서도 리영이의 글을 빠짐없이 읽고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손수 담근 매실주를 함께 나누면서 그는 리영이의 글에 대해서 뜨거운 충언을 주었다. 리영이는 역사와 한학의 어두운 나로서는 교육받은 것이 많지만 그분의 정성어린 충고야말로 오랫동안 내가 찾고 있던 해답이었다고 했다. 최중기는 퇴계 이항과 정암 조광조의 사례를 들어 리영이를 걱정해 주었다. 보시오 리 선생, 두 분이 다 희대의 석학이요. 이론가요, 사상가요. 경세가였지만 두 분이 걸은 길과 글과 행동 방식은 대조적이었습니다. 퇴계는 장수와 명성과 관직 등 많은 가르침을 주면서도 현세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은 다 누렸어요. 그와는 반대로 정암은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다가 끝내는 38 아까운 나이로 사약을 먹고 죽어야 했지 않습니까? 그랬다. 그 역사적 사실은 나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나의 속을 알아차린 최 선생은 중간 설명 없이 곧바로 결론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조광조는 세상사를 지나치게 선악으로 대치시켜 타협을 절대 용납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상사회를 자신의 당대에 실현하고자 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그는 사상과 언론과 실천으로 청사에 남을 커다란 업적을 이룩했습니다. 현대적으로 말하면 사상을 바로잡고 부정부패 비정을 철저하게 척결하였지요. 하지만 그 욕구가 지나쳐서 막강한 세력을 적으로 돌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정암에 호의적이었던 지금까지도 거듭된 사화 끝에 그에게 사약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태계와 정암의 성격의 탓일까요? 완과 급의 대조랄까요? 역사상 두 위인의 대조적인 행적, 사상 결과를 비교한 최 선생은 내게 간곡히 권고한 것이었다. 리 선생의 붓이 너무 곧습니다. 리 선생의 글과 정신은 조광조의 긍정적인 면과 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화도 겪었으니 앞으로는 이 태계의 긍정적인 면을 배우고 실천하는 지혜가 필요할까 합니다. 나는 최 선생의 우정어린 걱정과 충고에 감동하여 연거푸 매실주잔을 비웠다. 청암과 태계의 대비는 지식인의 안가주망 자세를 현대에 비추어 본 교훈적 가치가 있다.
거기서 적잖은 지혜를 펴낼 수 있는 비유임이 틀림없다. 역사와 현재에 대하라고 할까? 이제 나는 지나온 삶의 한 장을 접고 새 삶의 장을 열기에 앞서 잠시 자신을 성찰해야 할 건널목에 있는 셈이다. 최중기는 정암과 퇴계의 비유를 들면서 리영이의 붓이 너무 곧다고 지적하였다. 어김없는 사실이지만 비유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싶다. 조광조는 유학자로서 국정개혁에 앞장선 정치인이었다. 굳이 비유하자면 어떤 정파에도 속하지 않고 오로지 학문 연구와 후진 양성에만 힘쓴 고등 선비 남명 조식 1501년부터 1572년과 비교하는 것이 정확지 않을까 싶다. 남명은 퇴계와 같은 해 태어난 유학자로서 벼슬길에 나가라는 퇴계의 공고도 거절하면서 학문을 알기만 하면 족한 것이 아니라 방궁체험과 직영실행이 더욱 중요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그는 특히 실천궁행을 가장 중시하였는데 그의 일상생활에서도 철저한 절제로 일관하여 불의와는 털럭만큼도 타협하지 않았다. 그래서 리영이는 남명 조식을 많이 닮았다고 하겠다. 리영이가 신병치료를 하고 있는 기간에도 세계사적인 변혁이 눈부시게 진행되고 있었다. AP통신이 1989년 12월 12일 1989년에 10대 뉴스를 발표했다. 10대 뉴스 중에는 베를린 장벽 개방을 포함한 동독의 변혁, 동구권의 정치 변혁, 고르바초프의 개혁 노력과 소련 내 민족 붕괴, 폴란드 개혁 등 동구 개혁 뉴스가 각각 1위부터 3위를 비롯해 절반을 차지할 만큼 극심한 변혁이 이루어졌다. 1989년의 동구 개혁은 폴란드, 헝가리, 동독, 체코, 불가리아, 유고슬라비아 순으로 진행되었다. 그해 여름 6월 3일부터 4일에는 중국에는 테난먼 사태가 발생하여 중국뿐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 질서에 일대 충격을 몰고 왔다. 테난먼 사태는 중국 시민 학생들의 민주화 시위에 대한 군의 무력 진압으로 종결된 사건이지만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 시행 이후 누적되어 온 문제점의 폭발이었다. 한편 외신에서 20세기 후반기에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날로 부르는 11월 9일의 베를린 장벽 붕괴 사건은 동독 정부가 이날 자정을 기해 동서 베를린 장벽을 포함한 동서독 간의 국경을 전면 개방, 모든 동독인들이 국경을 통해 자유롭게 서독과 다른 나라를 여행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조처는 2차 세계대전 뒤 독일 분단은 물론 유럽 분단과 동서냉전체제라는 국제질서의 기본 틀이었던 얄타 체제가 무너지고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에 새로운 국제질서가 태동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1990부터 91년에 들어서 소련과 동구권의 변화는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진전되었다. 사회주의권의 붕괴, 현실 사회주의의 몰락이었다. 중국과 북한, 쿠바를 제외하고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형성된 사회주의권이 재붕괴하고 서구에서는 정당으로서의 사회당이나 공산당만 남아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동구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고 있을 때 리영이와 각별한 사이인 일본의 진보적 지식인 와다 하루키는 역사로서의 사회주의라는 책을 펴냈다. 1992년 8월에 도쿄에서 발행되고 한국에서도 번역된 이 책의 서문에서 와다는 이렇게 썼다. 1991년 말 페레스트로이카의 과정은 마침내 소련 공산당과 소연방의 종말로 이어지고 계획경제체제는 위기에 빠졌다. 소련식 사회주의 국가 사회주의의 마감이 누가 보아도 분명해졌다. 이 거대한 사건을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파악해야 할까? 이것은 사회주의의 어떤 한 유형이 끝난 데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사회주의 그 자체의 끝장인가? 사회주의란 도대체 무엇이던가? 그러한 물음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다. 이제는 누구도 아니한 대답으로 대충 넘어갈 수 없다. 와다 하루키는 현실 사회주의와 사회주의 이념체계를 구분했다. 리영이가 취해온 태도와 마찬가지였다.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역사의 종말을 통해 사회주의의 종말을 선언한 것과는 크게 달랐다. 오늘날의 사회민주주의는 전통적인 산업민주주의 및 사회복지 문제와 더불어 생태, 환경 문제나 민족성, 에스니시티와 공생하는 문제, 그리고 페미니즘 문제 등과 맞닥뜨리고 있다. 따라서 사회민주주의는 세계 경제 시대에
자본주의 경제를 더욱더 억제하고 개혁을 더 진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19세기 서구에서 태어난 사회주의의 이념인 등평이 21세기의 전 지구적 혁신 과정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새로운 이념은 역시 지나간 세계경제 시대와 국가사회주의의 역사를 깊이 고찰함으로써 20세기의 경험으로부터 창출되어야 하지 않을까? 동구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더불어 한국의 극우반공주의자들은 다시 입에 거품을 물고 리영이를 공격했다. 이들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동일체로 인식하고 마치 리영이가 공산주의 전도사 노릇이나 해온 것처럼 몰아붙였다. 극우 신문가 논객들이 앞장섰다. 이에 대한 리영이의 생각은 차분하고 논리적이었다. 공산주의는 실제로 불가능한 유토피아적 가상이며 소련식 공산주의는 애초에 커뮤니즘이라고 명명할 수 없었던 인위적 제도라고 규정했지요. 그러나 사회주의는 달라요. 사회주의는 역사에서 퇴출된 공산주의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그 학회에서 강조한 것이요. 나는 우리가 그렇게 믿어온 철학과 정책으로서의 사회주의가 절반은 졌고 절반은 이겼다고 생각해요. 사회주의에 이겼다는 자본주의도 마찬가지로 절반은 이기고 절반은 졌다고 봐. 자본주의가 앓는 사회적 암을 치유하는데 사회주의라는 항생제가 필수적입니다. 철저한 자본주의적 계급 통치자인 비스마르크가 이미 1870년대에 사회주의적 시책을 처음으로 채용한 까닭이 바로 그거예요. 리영이는 자본주의의 암을 치유하는 항생제로서 사회주의의 가치를 인식한 것이지 저들의 근거 없는 억지 비판처럼 공산주의는 물론이고 사회주의를 과신하거나 더구나 숭배한 적은 단 한순간도 없다. 그의 사회주의에 대한 인식은 경세치용의 실학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할 것이다. 무식한 탓에 그저 흑백 논리의 이분법으로만 먹고 사는 저들이 어찌 이것을 알 것인가. 사회주의가 없는 자본주의는 부패, 불법, 타락, 빈부격차, 폭력, 범죄, 잔인, 인간 소외 등을 낳게 마련이에요. 그것들은 자본주의의 본태성 질병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사회주의의 인간중시 가치관만이 그러한 사회주의의 반인간적 측면을 방지하고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의 질병이 그 제도의 골수에까지 심화하여 제도 자체가 붕괴하는 위험을 어느 정도의 선에서 예방하고 존속하기 위해서는 또 그렇기를 원한다면 사회주의가 필수 불가결하다는 것이지요. 나는 우선 지난 300~400년 사이에 인류의 발전을 이루었던 제도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바람직한 것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적절한 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리영이는 자본주의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사회주의적 가치를 중시한다. 따라서 극우 반공주의자들이 친북 좌파의 수계로 몰아붙이는 것이 얼마나 반세포적인 사고이며 악의적인 무함인가를 확인하게 된다. 자본주의의 발전 원리는 인간의 가치를 무시하고 소유의 물신숭배 신앙으로 물적 생산과 낭비와 파괴를 인간 행복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으로 삼고 있어요. 그 대신 물질적 획득과 소유가 커지면 커질수록 인간적 요소들은 손상되고 무시되고 파괴되는 위험도 정비례로 커집니다. 자본주의 사회 어디서나 그렇고 우리나라는 더욱 그렇지요. 법률이나 종교가 아무리 해도 인간의 소유욕을 다스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 나의 결론은 인간은 물질적 요소로 존재하는 동물이니까 자본주의적 요소로 말미암을 필연적인 비인간적 결과를 5할 정도의 선에서 인정하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인간성 파괴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 게마인샤프트 가로 열고 선택 의지와 상대되는 본질 의지에 따라 형성된 전인격적 결합체 괄호 닫고 게마인샤프트적 사회주의 요소를 5할 정도 융합하는 방식으로 가자는 거예요. 사회민주주의적 체제가 현실적으로는 결함과 약점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인류 사회의 현 발전 단계에서는 가장 낮고 사회주의 없는 미국식 체제보다는 우월하다고 확신해요. 리영이는 한 국제 전문기구가 세계 146개국의 국가별 CPI 가로 열고 부패인식조사 가로 닫고를 조사하여 발표한 내용을 인용. 자본주의 일변도 체제 국가보다 뉴질랜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싱가포르,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 사회주의적 자본주의 체제 국가들의 부패지수가 훨씬 낮다고 밝히고 한국은 47위의 영광을 차지했다고 말했다. 리영이는 1991년 1월 26일
연세대 장기원 기념관에서 한국정치연구회 회장 최장집의 원례 토론회 초청으로 사회주의 실패를 보는 한국 지식인의 고민과 갈등, 사회주의는 이기적 인간성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인가? 라는 주제로 간담회 발언을 했다. 이날 발언 내용은 현실 사회주의권 붕괴 시점에서 좌파 지식인으로 인식된 리영희의 발언이어서 지식 언론 사회에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이 발언 내용은 변혁시대 한국 지식인의 사상적 좌표라는 제목으로 보완 정리되어 신동아 3월호에 실리기도 했다. 또 자신의 저서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에도 실었다. 다음은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월간 말지가 강연장에서 직접 듣고 요약한 내용 중 몇 대목이다. 최근의 사회주의 변화를 놓고서 서구식 자유민주주의 승리로 바라보는 시각에는 타당성과 문제성의 양면이 있다. 서구 자유민주주의 사상, 정책의 생존 능력이 사회주의 사상에 작용 없이 그 자체로 원형적으로 가로열고 추상 논리로서 가로닫고 우월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결과론에서는 사회주의적 생산 조직과 정치 조직의 실패에 대한 지적은 수긍할 만하다. 변증법적 대상으로서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대응, 수용의 과정을 거친 것이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는 오늘날 시점에서는 자기개혁기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어찌됐든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역사적 패배인 것이다. 자본주의는 사회보장, 복지국가 지향을 계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무엇이 영향을 미쳤는가? 변증법적인 자기 지향의 노력이다. 예컨대 미국 사회는 자기 혁신의 노력을 하지 않음으로써 범죄, 마약에 타락한 사회가 되었다. 특히 자국 내에서는 일정한 정도의 자유, 평화 발전을 유지했다 하더라도 국외적으로는 후진사회, 국가를 지속적으로 억압해왔다. 사회주의에 대한 전면적 규정은 곤란하지만 자본주의에 흡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사회주의의 역할은 이제 자본주의 내에서 하위 변수로서 개방 작업을 계속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지난 시기 우리의 유일한 대안이었던 마르크스주의의 진로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리 지식인의 고뇌이다. 이제 우리는 다시 인간이란 무엇인가? 왜 세계는 이 같은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가에 대한 대답을 찾아야 한다. 역사를 통해 인간은 부단히 도덕적 사회의 건설 가능성에 대한 고민과 실천을 모색해왔다. 소련 동구의 부정적 상황은 우리를 당혹하게 만들지만 그것은 이들 사회에 대한 우리의 성찰이 충분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우리는 그들 사회의 아름다운 생활 양식을 구축하고 있다는 이상적 과장된 사고로서 보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 도덕성, 가로열고 사회주의의 우월성이자 특성, 가로닫고 도덕성이 지배하는 철학, 사회구조, 정책 등이 쉽게 파괴되는 현상을 받아들여야 한다. 문화대혁명 때나 1976년에 당산 대지진 때 보여준 중국 인민들의 자기희생적 영웅적 행동이 미국 뉴욕시가 12시간 동안 정전되었을 때 나타난 인간의 동물화, 비인간화와 비교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인간이란 어떠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아야 한다. 유한한 자원 속에서 무한정한 인간의 욕구는 인간의 이기주의적 생물학적 동물성과 결합한다. 사회가 인간을 완전히 규정할 수는 없다. 리영희는 동유럽과 소련의 사회주의는 실패했다고 선언했다. 이날 현장에서 강연을 들은 한 지식 청년은 리영희의 인간을 도덕적으로 개조하는 것으로 파악한 사회주의적 인간관은 오류였으며 사회주의의 실패는 그 같은 인간관이 오류였음을 경험적으로 확인해주고 있다고 한 말과 관련하여 이렇게 썼다. 선생님, 무엇보다도 가슴 아픈 것은 선생님의 인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을 도덕적으로 개조 가능한 것으로 파악한 사회주의적 인간관은 오류였으며 사회주의의 실패는 그 같은 인간관이 오류였음을 경험적으로 확인해주고 있다고 지적한 선생님은 마침내 어째서 비도덕적이고 이기적인 사악한 인간들이 이 세계에서 오히려 승리하는가? 가슴이 아프지만 인간은 바로 그와 같은 존재라는 결론에 이르고 있습니다. 리영희는 동유럽과 소련의 사회주의는 실패했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리영희는 언론인 권영빈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처럼 단호하게 발언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리영희의 심리적, 심정적 변화와 갈등의 단면을 살필 수 있다. 1991년 1월 소장 정치학자들과의 모임에서 리 교수는 사회주의 실패는 인간의 이기적 본성을 간과한 데 있다는 주목할 만한 발언을 했다.
새로운 변신의 노력인가? 진한 논리의 수정을 뜻하는가? 사회주의라는 구조만 갖추면 사회주의적 도덕인간을 만든다는 구조 결정론에 대한 반성이었다. 교조적 결정론에 대한 회의, 김일성주의를 과신한 학생 세력에 대한 비판이기도 했다. 허황된 구조 결정론과 사회주의 인간상에 대한 비판이었다. 나치가 꿈꿨던 이상적 아리아족이나 마오쩌둥의 문화혁명, 김일성의 인간형이 모두 인간의 본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려는 환상에 불과하다. 운동권 대학생들의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상적 대부로서 이들에 대한 배신이 아닌가? 현실적으로 자기부정이라는 측면이 있지만 나는 일관되게 인간의 자유로운 사고와 자율적 판단의 주체로서 인간상을 추구해왔다. 솔직히 말한다면 그전에는 자본주의의 사회주의의 육의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사회주의의 인위적 인간 조형이 얼마나 부도덕하고 강요된 것인가를 확인했다. 새로운 자각이었다. 한순간의 폭력으로 계급혁명이 이루어지는 사회여서는 안되고 긍정과 부정을 적절히 배합하는 사회를 그 간담회에서 말했다. 이런 변화가 나 자신의 성장이라고 본다. 상황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나의 변화다. 죽을 때까지 배운다는 심정이다. 새로운 전환 시대를 맞고 있지만 딱 맞는 대체 논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적 지평이 확대되었고 중심이 이동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인간 소에 비인간적인 억압 요소들이 존재한다. 이젠 체제나 제도보다는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사고, 구체적 인간의 구체적 행복을 위해 지식인이 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다음 꼭지는요. 468쪽에 자유인의 표상, 북한학자와 심포지엄에서 만나다. 1990년 여름 리영이는 저 역서로는 10번째인 자유인을 법무사에서 출간했다. 리영이 교수의 세계인식이라는 머리 제목이 붙은 이 책은 그동안 여기저기에 썼던 글을 모은 것이다. 편의상 민주주의적 정기를 확립하기 위한 제언, 민족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리영이 교수, 릴리 대사 한미관계 공개 논쟁, 문제를 보는 시각, 교정, 미국이라는 사회와 국가, 삶과 사상의 뒤안길에 6부로 나누어져 있지만 각각의 주제와 제목으로 쓴 59편의 글이 실리고 고은 시인의 리영이론도 덧붙였다. 이 책에는 리영이의 시사적 관심사와 사유의 산물이 오롯이 담겼다. 그리운 김구 선생이란 글에는 백범에 대한 절절한 사모의 마음을 쓰고 몇 가지 비화를 소개했는데 다음의 것은 특히 인상 깊다. 이승만과 그를 떠받치는 친일파는 말할 것도 없고 공산당의 극좌 세력으로부터도 끊임없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던 험악한 그 시기 어느 날에 어떤 이가 임시정부 요인들과 국내 정치 지도자들을 위로하는 주연을 베풀었다고 한다. 그때의 남한에는 전력이 태부족이어서 북한에서 전기가 공급되고 있었다. 전기보다는 난포불이나 촛불이 차라리 조명의 주종이었다. 얼마쯤 연회가 진행되고 있을 무렵에 갑자기 전기불이 나갔다. 장내가 암흑이 되는 순간에 어둠 속에서 좌석은 혼란에 빠졌다. 그도 그럴 것이 백범 노선을 따르는 정치인들에게는 끊임없이 생명의 위협이 가해지고 있을 때였으니까. 그러나 정전은 잠깐이었다. 곧 전기가 들어왔다. 좌석은 텅 비어 있었다. 거의가 방 밖으로 튀어나오고 없었고 심지어 밥상 밑에 몸을 숨기고 닥칠지도 모를 위난을 피한 이도 있었다. 그런데 김구 선생만이 홀로 그 자세로 그 자리에 태연하게 앉아 계시더라는 것이다. 테러의 괴수였기 때문이었을까? 아니다. 김구 선생은 진실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었고 땅을 굽어보아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루신과 나란 제목의 글도 실렸는데 리영이는 루신을 의식의 눈을 뜨게 해준 스승으로 존경하며 자신은 과연 몇 사람의 잠을 깨우고 몇 사람의 의식을 깨우쳤는지 자문한다. 내게는 분명히 중요한 흔적을 남긴 분이 있다. 그것은 현대 중국 작가이자 사상가인 루신이다. 루신은 사상을 문학의 형태로 실천했을 뿐 아니라 사회적 실천으로 행동한 흔치 않은 지식인 중에 한 분이다. 젊은 시절에 누구나가 그렇듯이 정신적 사상적 모색으로 고민하던 나는 루신의 많은 저서를 읽으면서 실천하는 지식인의 삶에 감동했다. 단순히 지식을 상품으로 파는 것에 안주하는 교수나 기술자나 문인이 아니라 부정한 인위적 사회적 조건으로 말미암아서 고난받는 이웃과 고난을 바꾸어 보려는 지식인의 사회적 의무에 눈을 뜬 것이다.
그 의무감은 인간에 대한 사랑에서 싹튼 것임은 물론이다. 내가 몇 사람의 잠을 깨우고 몇 사람의 의식을 깨우쳤을지는 나도 알 수 없다. 루신처럼 역사를 밀고 갈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서는 한 시대와 함께 살아왔다는 것으로 만족한다. 30년 전 나의 의식에 눈을 뜨게 해준 루신에 대한 조그만 답례를 한 셈이다. 리영이 이 책의 머리말에서 두 가지 중요한 뜻을 천명한다. 이 책을 구성하는 크고 작은 59편의 글은 허위의 장막을 벗겨서 진실을 드러내려는 역사적 책임감의 결실이다. 철학적으로 현실적으로 거짓은 인간성의 부정이다. 부정된 인간성은 노예다. 자유는 인간 존재의 전부이며 그 본질이다. 본질을 부정당했다거나 박탈당한 상태는 자유가 아닐 뿐 아니라 인간 자체가 아니다. 자유인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회는 건국 이래 수십 년간 그 권력, 체제, 지배 집단, 이데올로기 등의 허위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거짓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었다. 개인의 양심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부정당했을 뿐만 아니다. 개인의 양심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부정당했을 뿐이 아니다. 21세기를 바라보는 문명세계의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자유, 그리고 자유로운 판단마저 박탈당했다. 이 상태는 지금도 별로 나아 보이지 않는다. 나도 이제 가벼운 피로를 느낀다. 펜을 무기삼아 싸우는 전선에서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것도 여러 번이고 흉포한 권력의 포로가 된 것도 너댓 차례다. 국가의 현실 상황은 아직도 가열찬 전투를 예고하지만 개인에 따라서 잠시 쉬면서 상처를 아물리고 기운을 회복할 필요 또한 절실할 수가 있다. 리영이는 60세를 넘기면서 가벼운 피로를 느끼기 시작하여 쉬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상처를 아물리고 기운을 회복하고 싶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시대상은 그를 여전히 필요로 하였고 쉬도록 놔두지 않았다. 1991년 3월 미국 버클리 대학교 종교협의회와 4개 대학 학생단체가 공동 주최한 한 조선반도 통일 전망에 대한 남북 심포지엄에 초청을 받고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박형규 목사, 정현백 성균관대 교수와 함께였다. 북한에서는 조평통,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국장 박영수와 통일문제연구소 연구위원 김경남 두 사람이 참석했다. 리영이 일행은 방미를 위해 정부에 북한 주민 접촉 승인을 신청하여 한 달 만에 허가를 받았다. 공식적으로 남쪽 학계 인사들이 북쪽 인사들과 국제학술회의에서 함께 발표 토론한 것은 40년 만에 처음이었다. 심포지엄은 11일간 계속되었다. 리영이는 북쪽 박영수 박사와 함께 제2분과 코리아 반도의 전쟁과 평화, 군비 축소의 문제에 대한 발표 토론을 맡았다. 리영이는 귀국하여 체제와 이념을 넘어 하나의 조국을 한 조선반도 통일 전망에 대한 남북 심포지엄 참관기를 한 잡지에 썼다. 11일간에 걸친 심포지엄 과정에서 북한 인사들과 나눈 대화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면서 자신과 관련한 이야기 한 토막을 이렇게 썼다. 북쪽의 박영수 박사는 나와의 만남에서 나는 리영이 교수의 글을 거의 빠짐없이 읽었다고 생각한다 고 전제하고 민주화운동과 이성적 사고의 개발에 기여한 공로랄까 역할 같은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에 대해서 나는 상호간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답변한다. 즉, 나는 본래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사회주의자를 자처하지도 않는다. 그러니 어디서 어디로 변한 것도 없다. 다만 광신적 반공주의와 맹목적 냉전 사상을 비판하고 민족 분단의 영구화 정책을 반대해온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박영수 씨는 버클리에 도착한 후 동포에 누군가가 보여준 서울에서 발행되는 월간 잡지 말에서 어떤 필자가 쓴 리영이 교수에 관한 글을 읽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필자의 글대로라면 자신이 북에서 받아 읽어온 리영이 교수의 관점과 굉장히 다른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리영이는 그동안 광신적 반공주의와 맹목적 냉전주의자들로부터 곧잘 공산사회주의자로 매도되어 왔다. 냉전 세력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그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다. 그 때문인지 북쪽 학자가 동지의식에서 접촉하려는 것을 단호히 선을 그었다. 리영이는 처음으로 북쪽 학자들과 만나고 나서 북쪽에서 온 분들은 개인적 흉금은 없고 공인적 흉금만 있었다. 그래서 흉금을 털어놓으리라 기대했던 나 자신의 인식이 부했음을 깨달았다.
남한에는 너무도 원칙이 없고 북한엔 너무도 원칙이 강하다는 사실, 남북 각기 교조주의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민족의 통일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어디든지 간다는 말처럼 통일 문제에 대한 그들의 열정과 집요함은 대단한 것이다. 네, 다음 챕터는 다음 꼭지는 473페이지입니다. 문민정부의 좌절, 그래도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1992년 말에 실시된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영삼이 김대중을 누르고 당선되었다. 김영삼이 550 군정 세력과 손을 잡고 정권을 잡긴 했지만 이로써 32년간의 군사정권이 종언을 고하는 것은 잠옷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리영이는 문민정부에 기대를 걸었다. 한완상이 통일부총리에 취임하면서 그의 청고로 통일정책평가위원회에 위촉되었다. 평가위원이나 자문위원이라는 것이 1년에 몇 차례 회의를 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어쨌든 리영이가 정부 기구에 이름을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리영이는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보여준 개혁정책에 상당한 신뢰를 보냈다. 김영삼 대통령이 보여준 통일과는 이전 정권의 그것과는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 확산 금지 조약 탈퇴라는 상당히 어려운 조건에서도 이인모 씨 묵송을 결정할 수 있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개혁의 주도 세력들이 개혁의 객체인 셈인데 김영삼 대통령이 말하는 수준까지 개혁이 진행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아요. 그러나 해방 후 50년 동안 부패한 군부에 의해 손을 댔다는 사실만으로도 신임 대통령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어요. 리영이는 군부의 사조직인 하나회 청산, 이인모 북송,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금융실명제 실시 등 김영삼의 과감한 국정개혁에 경의와 신뢰를 보내면서 남북관계가 화해협력의 방안으로 크게 발전하기를 기대했다. 특히 민족의 논리가 동맹의 논리보다 우선한다는 김영삼의 취임 연설에 지지와 찬사의 뜻을 보냈다. 하지만 수구 기득 세력에 포위된 김영삼은 오래가지 않아 보수 본색을 드러냈다. 일관성이 없는 냉온탕 정책으로 남북관계가 다시 경직되고 한반도 주변 4강 외교도 미숙한 대처로 헝클어졌다. 측근의 부정부패도 심화되었다. 정권 초기에 숨을 죽였던 수구 인사들이 대북 강경론을 들고 나오고 김영삼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리영이는 1994년 한겨레 신년호에 민족적 문민정부만이 통일 과업의 담당자가 될 수 있다는 제목으로 새 특집 한반도 정세를 전망하는 글을 썼다. 김영삼 정부에 실망하면서 진정한 민주적 문민정부를 등장시킴으로써 한반도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의 마지막 부분이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과제는 크게 두 가지다. 안으로는 문민정부를 편달, 감시하면서 나라의 민주화를 철저하게 실현하는 일과 밖으로 민족 분단 냉전체제의 유산인 미국의 군사적 예속 상태에서 자주성을 쟁취하는 일이다. 인민의 진정한 민족애를 정책화할